박정희의 이야기 자존심으로 버틴 인생 1장 자존심으로 버틴 인생 저는 바늘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30살에 처음 한복 공방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여자 혼자 남편도 없이 애 하나 달고 무슨 공방이냐고. 근데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두 주먹 꽉 쥐면서 손이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을 잡는 법, 천을 재단하는 법, 솔기를 눌러 접는 감각.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한 거죠. 그 손으로 30년을 버텼어요.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공방 이름은 정의한복이었습니다. 간판도 수수했어요. 화려한 글씨체도 없이 그냥 붓글씨로 직접 써서 달았죠.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꾸밈이 없는 게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단골들은 알았어요. 이 집 옷은 다르다는 걸. 안감 하나도 허투루 안 한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계절 탓이겠거니 했죠. 겨울이 길었으니까. 그런데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복자가 처음 말을 꺼낸 게 그 즈음이었죠. 복자는 제 친구입니다. 50년 지기. 동네 세탁소 하는 윤복자. 입이 거칠어서 탈이지 속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늘 문제였습니다. 어느 저녁 복자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만둣국 한 그릇 들고서 정희야, 요즘 장사 어때? 별로야. 저는 실을 꿰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자는 국그릇을 작업대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요즘 사람들 기성복 많이 사더라. 온라인에서. 한복도 맞춤 말고 그냥 빌려 입는 게 대세라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싸구려는 싸구려야.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무슨 한복이야. 복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세상이 변했어. 고집도 때가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긴 했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복자가 돌아간 뒤 혼자 공방에 남아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바늘 끝에 실이 가늘게 따라왔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실이 흔들리지 않고 꼭 따라오는 그 감각.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뀐다고 생각했죠. 그게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2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다. 공방을 넓히려 했던 건 순전히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제자를 한 명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하나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러자면 공간이 더 필요했죠. 옆 가게가 비어 있었어요. 임대료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니었고 그때 정가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말이 유창하고 명함도 두툼했고 한복 관련 사업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했죠. 공방 확장 자금을 함께 투자해서 동업하자고 했습니다. 문화재청 연결도 해줄 수 있다고, 전통 한복 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평생 혼자 해왔는데 남손 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가영이 2번, 3번 찾아왔어요. 서류도 가져왔고 사업 계획서도 있었고 공실력 있어 보이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죠. 정가영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한 번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사무실은 유령 주소였고 명함은 가짜였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제가 낸 돈, 평생 모아둔 돈, 그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멍했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공방 한가운데서 반도 못 완성한 한복을 앞에 두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재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직감으로 알았어요.
또 뭔가 있구나.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정가영 사건에 자기도 보증을 섰다고. 엄마가 믿는 것 같아서 같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빚이 됐다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이가 숫자를 말했을 때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안 열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지 슬픔이 올라오는지 뭐가 올라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안에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알았어. 끊어.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자한테도 단골 손님한테도.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손으로 평생 진짜만 만들어 온 사람이 가짜한테 당했다는 게 그 수치스러움이 슬픔보다 먼저였어요. 밤마다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완성 못한 옷감이 작업대 위에 그대로였어요. 바느질을 시작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손이 떨린 게 3장. 친구의 한마디 관계 파탄. 그 무렵 복자가 다시 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공방 문을 반쯤 닫아두고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척 바늘을 들고는 있었는데 한 땀도 못 뜨고 있었죠. 복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일부러 안 채는 건지. 정희야.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 요즘 돈 때문에 힘들다며.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누가 그래? 복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다 알아. 공방일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들도 좀 어렵다는 거. 저는 손에 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니, 빠르게 내려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거든요. 누가 말했냐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가 숨기고 있던 걸 남들이 이미 다 알고 수군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복자 말투가 문제였어요. 걱정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 소식 전하듯 말하는 건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아니, 비아냥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이 구경거리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들 다 알게 떠들고 다녔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복자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야, 나는 그냥이 뭐야. 50년이나 알고 지냈으면서 내가 말 안 하면 묻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복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었는데 안에서 말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그 모든 게 뒤엉켜서 말 대신 침묵이 나왔죠. 복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작았는데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울고 싶은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감정이 안에서 계속 차오르는 게. 4장. 무너진 자존심과 고립. 공방 문을 닫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임대료가 밀렸어요. 재료비도 없었고 단골들한테 연락을 받아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옷을 맡길 수 없는데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해요. 그냥 문자를 못 본 척 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판을 직접 뗐어요. 정의한복이라고 붓으로 써서 달았던 그 나무 간판. 30년을 달아둔 간판. 못을 빼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프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집에 들어와서 간판을 구석에 세워뒀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재현이 연락은 뜸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겠죠.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이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게, 복자도 없었고요. 저는 복자가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연락하면 됐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때 제가 뭔가 더 큰 게 두려웠어요. 용서를 구했을 때 복자가 안 받아주면 어쩌나 하는, 그게 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왜 그 사기꾼 말을 믿었나? 재현이한테 왜 그렇게 매정하게 끊었나? 복자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 생각이 돌고 돌아도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 동사무소에서 쪽지 한 장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문화체험 강사 모집, 전통 한복 이야기 들려줄 분. 저는 그 쪽지를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했어요. 3번쯤 그랬을 겁니다. 일자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나이에 일자리 신청서를 쓴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써냈습니다. 그게 솔직히 배가 고파서인지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간 날 아이들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7살, 8살 아이들. 제가 한복 1000조각을 꺼내서 색깔을 설명해 줬어요. 치마는 여기서 물결이 생기고 저고리 동정은 이렇게 하얗게 덧대는 거라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진짜요? 혼자요? 혼자요. 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눈을 보는데 뭔가가 찌릿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느꼈던 감각이었어요. 아, 이 기술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5장. 운명적 재회 그리고 진실. 복지 프로그램은 한 달에 2번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여럿 모이는 자리였어요. 수공예 배우는 분들, 원예하시는 분들. 저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한복 1000 다루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1000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쪽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유의 성큼성큼한 발걸음. 복자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복자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잠깐이었는데 그게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자가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반대편 테이블. 저는 1000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눈은 자꾸 복자 쪽을 봤어요. 복자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건지 지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오래 안 봐서 낯선 건지 모르겠었어요. 쉬는 시간에 복자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왔어. 왔어. 짧게 주고받은 말이었는데 그 2마디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어요. 복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망했어. 조용히 담담하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복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내가 정혜 너한테 돈 문제 물어본 거 기억해? 나 소문 들어서 물어본 게 아니야. 너 도와줄 방법 없나 하고 내가 먼저 알아보다가 그게 어디서 흘러나온 거야. 저는 복자 얼굴을 봤습니다. 복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 다 알아 그렇게. 복자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내 말투가 원래 그래. 그게 오해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한참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공방에서 복자가 나갔을 때 저는 당연히 복자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자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속으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복자가 조금 웃었어요. 씁쓸하게. 넌 왜 한 번도 속마음을 말 안 하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50년 지기한테도
저는 한 번도 먼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무너진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면서 알아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6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다시 짓다.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간판이 보였어요. 정의안보.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간판을 닦았어요. 천천히. 붓으로 쓴 글씨 위를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복자한테 문자를 썼어요. 썼다가 지웠다가 3번쯤 했죠. 결국 보낸 건 짧았습니다. 복자야, 나 그때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답장이 금방 왔어요. 나도.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오래 참았던 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복자가 공방 쪽으로 왔습니다. 아니, 공방이 아니라 제 집으로 왔어요. 손에 뭘 들고 보니까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 떡볶이가 있었어요. 정희야, 나 아이디어 있어. 뭔데? 복자가 말했습니다. 저 동사무소 프로그램에서 한복 체험 교실 열 수 있다고 하던데. 너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나도 같이 해. 나는 정리나 안내 같은 거 할게. 너는 가르치고. 저는 복자를 봤습니다. 세탁소는 파트타임 쓰면 돼. 내가 요즘 혼자 있는 것도 싫고. 복자가 그렇게 말할 때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안 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뭔가가 꽉 잡혀있던 게 살짝 풀리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같이 하자. 복자가 씩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봐온 그 웃음이었어요. 한복 체험 교실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천색깔 이야기해주고 바느질 한 땀 잡는 법 가르쳐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손 왜 이래요? 곳곳에 박힌 굳은 살을 보고 한 말이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야.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저는 평생 손으로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옷만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짓는 건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땀씩 천천히 정성껏 맞닿아야 하는 거였죠. 끊어진 실은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게 그냥 다음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